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영지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이승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영지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고등학생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은 공통과목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특히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은 해당 교과 영역을 대주제 중심으로 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신설됩니다. 사회는 한국사가 포함되고 과학은 과학탐구 실험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에서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공통과목과 한국사는 대학 수능의 출제 대상이 됩니다. 지난 YTN 보도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책 역시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라는 내용의 개정보다는 중요한 과목이 무엇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교과과정의 개정안은 문이과 구분 폐지라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교육 현장의 적용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에 따라 예상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승훈 기자, 구체적으로 네.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될까요? 먼저 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이게 먼저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회만 공부하는 문과생, 그리고 과학만 열심히 하는 이습과생으로는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교육부에서는 융합형 창의 인재 이런 말을 쓰는데 말이 좀 어렵죠? 자,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는 일은 바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교육부가 대통령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이과를 통합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한마디로 총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만 나온 건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 먼저 5과목을 공통과목으로 배워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5과목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회와 공통과목 조금 전 말씀 잘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짜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아닌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와 자원 같은 대주제를 가지고요. 대주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지리적인 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그 공통 과목의 필수 이수 단위는 8시간으로 일단은 제한을 해놨어요. 총론에서요. 자, 필수 이수 단위라는 말은 보통 쓰는 말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필수 이수 단위 1단위가 바로 일주에 한 주에 1시간 배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 이수 단위 8시간이 그러니까 8단위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8시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선택 과목도 이번에는 포함이 됩니다. 공통 과목만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는데 크게 선택 과목은 2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일반 선택 과목, 또 하나는 바로 진로 심화 선택 과목입니다. 새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좀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있으면 영어에는 일단 공통 영어가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실용 영어, 그리고 또 영어 회화 이런 게 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앞으로 내가 그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영어에서는 내가 심층적으로 또 영어를 한번 전공하겠다. 이러면 영미 문학 읽기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은요. 이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이것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일단 과목은 나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공통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5과목에 2017년부터죠. 이제 한국사가 포함이 되니까 모두 6과목이 이제 필수 단위.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5과목 내에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을 과연 수능 시험에 어디까지 포함시키느냐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공통 과목만 보자. 공통 과목만 보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선택 과목은 일부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공통 과목만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지금 말하는 그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겠다 하는 기본 취지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요.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대라든가 의대에서는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이 정도는 좀 배우고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 선택 과목까지를 좀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문이과의 벽을 없애겠다.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나온 거는 모든 게 다 총론입니다. 큰 그림만 그려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승훈 기자께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명진 평가원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문이과의 구분은 실상 2017년과 2018년에 연차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보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 현장에 주어진 시간이 2,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사전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바로 교육부와 교육 현장과의 소통 부재인데요. 교과과정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는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이번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교과과정의 개편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의 전공 시스템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지난 인터뷰 보도에서도 설명되었던 것처럼 사회와 과학 과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대학은 현재 극히 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과학 전공의 경우 통합이 아닌 물리교육, 화학교육 또는 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화되어서 전공이 이수되고 있는데요.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교사 양성 시스템이 현 교육부의 정책에 맞춰서 교과별로, 과목별로 통합될지 의문입니다. 네, 이승훈 기자, 김영지 평가원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예. 그 교육 현장 분위기 취재하실 때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 교육 현장 사실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는 문이과 통합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한번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사의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런 답을 해왔어요. 또 그 가운데 한 77% 정도가 문이과 통합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육과정 자꾸 바꾸면 학교 현장에는 혼란만 가져온다. 이런 주장이 많은 겁니다. 이걸 교육계에서는 현장에서 이런 말을 써요. 교육과정 개편의 피로감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해가 되는 대목이 좀 많습니다. 한번 설명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학생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교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교사에 대한 연수가 시작이 되고 교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되면 교육과정에 맞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바뀐 교육과정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뀐 교육과정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자, 2011년이 개정이 됐는데 이 새 교육과정에서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이 다 맞춰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2011년에 만들어진 새 교육과정 가지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이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 교육과정을 짜르는데 아직 뭐가 잘못되고 잘 되지는 않은 진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교육과정 가지고 또 바꾸겠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적용이 다 끝나는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좀 논의하는 것도 좀 늦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정권들이 바뀌면 꼭 손 대고 싶어 하는 게 이 교육입니다. 또 누구나 다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바뀌고 학교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 이런 말을 지적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이 공청회를 가보면 이런 대안이 많이 나와요.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이런 겁니다.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이라는 거는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맞는 수능도 개편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좋은 내용인 것 같는데 이걸 위해서는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지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과목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으로 사교육만 살찌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좋습니다. 과목은 줄어서 뭐 공부하는 게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배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넓어진 그 과목들을 빠른 시간에 아주 개념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보겠어요. 사실 사교육이죠. 개념 잡아주고 중요한 내용 딱딱 집어주는 데 있어서는 사교육을 뭐 의존할 수 학원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교육만 살찌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수학 같은 과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 미분 적분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육과정에 새 교육장에서 넣자, 빼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빼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뭐 의대, 공대 뭐 이런 거에서 이 정도는 공부하고 와야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 또 이건 뭐 틀리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개편하지 않아 수술하지 않느냐, 문이과 통합, 유연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지금처럼 수능 보지 말고 수능에서 기준 점수 그 일반 점수 딱 주고 여기에서 거기 올라가면은 합격, 기준에서 안 되면 불합격, 뭐 이런 자격 시험 정도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 선생님 의견 따져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 뽑자, 뭐 이런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포함해서 과학계들 반발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사까지 다 포함하면서 필수 이수단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최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8시간 정도 돼요. 과학은 다 합치면 한 14시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4시간 정도를 수업을 덜 받게 해라. 이거는 과학계에 대한 차별이다. 뭐 이런 말을 과학계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뭐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건 하나입니다. 문이과를 통합을 하겠다. 융합형 창의제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 그런데 그 시점은 바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되는 2018년부터다. 그럼 2018년이니까 그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는 2021학년 수학능력 시험 볼 때다. 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뭐 시간이 없다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시간이 또 여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과정, 개정안이 나오는 안이 24일까지 나오기로 했거든요. 또 늦어질 수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좀 열심히 취재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당연히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취재해서 또 기사에 반영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진단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관련 보도 모니터해봤습니다. 김영지 시청자평가원과 사회부 이승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황금 나침반과 건강 N에 대한 김정숙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이 오길 기다리며 평소엔 가보지 못했던 곳에 여행을 계획하고 먹어보지 못한 것을 찾는 맛집 기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금 같은 주말, 어디를 가볼까, 무엇을 먹어볼까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주면서 색다른 정보까지 주는 YTN의 프로그램 황금 나침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되었던 황금 나침반의 라이프 앤 조이 코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앤 조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일상에서부터 새롭고 유익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코너입니다. 또한 소소하고 작은 소재가 오히려 재미와 흥미를 더하며 방송에 대한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라이프 앤 조이에서는
금 나와라 뚝딱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금을 접하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금은 강가나 해안가 혹은 폐쇄된 금광에 있는 입자가 매우 작은 금을 말합니다. 방송을 통해 냇가에서 허리를 숙이고 집중해서 냇가 바닥을 들여다본다거나 강가, 바닥 모래를 그릇에 넣고 흔들어 사금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릴 적 서부 영화에서나 봤던 사금 채취를 강원도 홍천 냇가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대세가 된 요즘 자연 속에서 온몸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어 느끼는 활력과 기쁨은 또 다른 힐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호회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며 어느새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새로운 여가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불상이나 수의, 장식용품과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것에 금박 작업을 하는 금박 작업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가자마자 온통 금으로 번쩍이는 화려한 화면은 그야말로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호화로운 물건 이면에는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전문가의 땀과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시대나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관심이 가는 주제입니다. 취미활동, 금박작업 전문가, 피부관리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들여다본 라이프 앤 조이의 금 이야기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던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황금 나침반의 두 번째 코너, 우리나라의 맛을 소개해주는 오 미스 코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 코너에서는 수학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짱뚱어 낚시의 달인, 당귀 수학의 달인, 그리고 친환경 작물의 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만난 달인은 홀치기 낚시법으로 짱뚱어를 낚아 색다른 재미를 주었고, 이렇게 잡은 짱뚱어를 이용한 구이, 전골, 탕 등 여러 요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이 억지스럽거나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워 시청하기에 한결 편안했습니다. 또한 정북 장수에서는 사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모습과 방울토마토, 채소 등 친환경 작물을 수확해서 꾸러미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확이 쉽지 않은 친환경 농작물을 가꾸며 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N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연해 질환에 대한 여러 지식과 예방법 등을 설명해주는 5분가량의 짧은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방송 시간이지만 주제에 따라 담아야 할 내용의 핵심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 어떤 방송 못지않게 알짜 정보가 있는 그야말로 알찬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출연해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울증이 우울한 감정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지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우울해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인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 국민 정서상 병원을 찾아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약물적인 치료가 아닌 운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적정 운동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건강 N,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며 유익한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는 건강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TV 시청자들은 뉴스를 볼 때 소리를 듣지 않고 자막만 보고 뉴스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만큼 자막은 뉴스 내용을 잘 압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YTN에서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년 7개월 만에 15%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자막에 삼성전자 비중 2년 7개월 만에 15% 아래로라고 표기했습니다. 뉴스 내용을 소리로 듣지 않고 자막만 본 시청자들은 어떤 비중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시가총액이 핵심 단어인 만큼 다른 단어를 빼고 시가총액을 자막에 넣었어야 했습니다. 지난 16일 아침 뉴스에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이르면 오늘 거취를 결정할 거라는 기자 리포트가 방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방송되고 나서 8분 뒤 같은 기자가 프랑스를 여행하던 한국 여성 3명을 잇따라 성폭행했다는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몇 분 차이로 같은 기자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을 보도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분야를 주로 다루는 기자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급증에 관한 기사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탈당을 고심 중이라는 기사를 같은 날 리포트했습니다. 의료와 정치라는 전혀 다른 분야의 기사를 같은 기자가 방송하는 것은 기자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고 뉴스 전문 채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YTN에서는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민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됐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 전현직 주민 대표들이 난방비를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김 씨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보도만 보면 김 씨가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여겨질 수도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사건 경위를 충실히 보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논평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5억 아시안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된 지 이틀째입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우호 정진과 평화를 목적으로 1951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최다 규모인 45개국에서 13,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경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각 방송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경기를 중계하는 중복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은 각 방송사가 중복 편성을 자제하고 방송사 간의 조정과 협정을 통해서 시청권이 보장되는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인기 있는 메달권 경기에만 집중 편성되어 스포츠의 다양성과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스포츠 중계방송 때마다 실수와 허점들이 많이 노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 종목의 해설위원은 시청자께 현장의 사실을 성실히 전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경기 내용을 분석적으로 보지 못해서 중계방송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의식해서 인기 스타 선수 출신을 해설자로 영입할 경우 방송의 기본 자세나 양식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해설자는 시청자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춘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어 경기 종목에 따라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승리를 향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생명입니다. 공정한 경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극복을 쌓아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메달 순위에만 집착하는 해설과 진행으로 스포츠 정신이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칫 국가주의와 승리지상주의로 치우치는 사례는 배제돼야 합니다. 보도에서 스포츠 뉴스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일반 뉴스의 균형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뉴스 편집에서도 유의해야겠습니다. 방송 언론의 보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솔선수범으로
이번 아시안 게임이 역대 경기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이념과 종교를 넘어서서 평화와 나눔의 제전으로 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이 완성도가 높은 방송으로 45억 아시아인의 감동이 넘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의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